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뇌혈관 벽의 일부가 부풀어 오르는 질환이 뇌동맥류입니다. 부풀어 오르다가 터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뇌동맥류를 얘기할 때 파열되기 전 그리고 파열된 상태로 구분하는데요. 상태에 따라 관찰만 할 수도 있고 빠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치료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를 터지기 전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검진일까요? 어떤 검사로 확인하는 걸까요? 오늘은 뇌동맥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흔한 증상이기도 하지만 참 당황스러운 코피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에즈원의 미안해야 하는 거니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뇌동맥류는 뇌동맥의 일부가 부풀어 오른 상태입니다. 부풀어 오른 상태에서 발견되면 다행인데요. 터지면 아주 위험할 수 있어서 참 부담스러운 질환입니다. 특히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부담을 더하는데요. 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 최혜원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뇌동맥류라는 이름에서부터 부담이 커지는데요. 뇌동맥의 어딘가가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질환인가요? 네, 뇌동맥류의 류는 이제 한자로 혹이라는 뜻입니다. 네. 뇌혈관 벽의 약해진 부분이 지속적으로 혈압을 받으면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입니다. 네. 네, 뇌혈관 꽈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에서 4% 정도 가지고 있어서 아주 드문 병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부풀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터지면 큰일이지 않나 싶은데요. 터지기 전에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네. 파열되기 전에 이제 발견되게 되면 비파열 뇌동맥류라고 하는데 네. 이때는 계획을 세워서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고 대부분 예후도 좋은 편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뇌동맥류 파열이 일어나게 되면 뇌 지주막하 출혈 혹은 거미막하 출혈이라는 좀 치명적인 출혈이 발생해서 네. 빠른 시간 내에 치료해도 예후가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터지기 전에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터지기 전에는 의심할 만한 별다른 증상이 없다고 하던데요. 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맞는 얘기인가요? 네, 대부분의 이제 비파열 뇌동맥류는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네. 최근에는 건강검진이나 이제 머리가 아파서 뇌 MRA나 CTA를 찍고서 네. 우연히 발견돼서 외래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또 특정 부위의 뇌동맥류는 크기가 갑자기 커지는 경우에 네. 주변의 뇌신경을 압박해서 눈꺼풀이 처지거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서 알게 네. 됩니다. 네. 뇌동맥류에서 중요한 건 크기, 위치, 모양, 뭔가요? 뇌동맥류에서는 크기, 위치, 모양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해서 위험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외래에서 제 동맥류는 몇 밀인가요? 네. 그럼 괜찮은 건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이즈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비교적 좀 위험도가 낮은 위치의 동맥류는 한 5에서 7mm 이상 커질 때까지 경과 관찰하기도 하고요. 네. 더 위험한 위치인 동맥류들은 3mm 전후로 크기가 작아도 적극적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네. 그럼 파열 위험은 모두 좀 다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동맥류 자체의 특성도 사람마다 좀 다르고 네. 또 나이나 성별, 가족력, 흡연력이나 고혈압 여부에 따라서도 위험도가 굉장히 다양해서 네. 담당 의사는 이것들을 다 고려해서 치료 여부를 권고드리게 됩니다. 네. 그 뇌동맥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할 텐데요. 그럼 검진에서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관찰 정도로 생각해도 되는 상태가 많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발견되었다고 모두 당장 치료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동맥류의 파열 위험도가 치료에 따른 합병증의 위험보다 낮다고 판단될 때는 네. 저희가 추적 관찰을 권고를 해드리게 됩니다. 특히 크기가 아주 작고 위험하지 않은 위치에 있다면 네. 당장 치료하는 것보다는 추적 관찰하는 것이 환자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네.
추적 관찰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 관찰은 정기적인 검사로 확인하는 건가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동맥류는 증상이 없다 보니까 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크기가 조금씩 커진다고 해서 증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동맥류의 위험도에 대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초반에는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검사를 하다가 네. 이제 변화가 없으면 검사 간격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면밀하게 관찰하게 됩니다. 검사로는 뇌 CT나 MRI로 크기 변화를 보는 건가요? 네, 뇌동맥류는 이제 혈관 조형, 안지오그래피라는 뜻의 이제 네. A가 붙은 MRA나 CTA로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두 가지 영상 모두 다 이제 동맥류의 변화를 잘 볼 수가 있는데, CTA는 조영제를 꼭 사용을 해야 되고, 네. MRA는 조영제 없이도 혈관이 잘 보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 따라서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비조형 MRA를 촬영하는 경우가 많고, 네. 또 이제 꽤 많은 경우에 이제 폐소공포증 때문에 MRA 촬영이 어려운 환자분들은 네. CTA가 검사 시간이 짧아서 선호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요. 건강검진으로 뇌 검진을 받는 건 아무래도 중년 이후가 많잖아요. 네. 젊은 사람들에게는 뇌동맥류의 위험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젊었을 땐 조금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아, 네. 대부분 중년 이후에 더 흔하게 진단이 되고, 네. 하지만 이제 20, 30대에도 동맥류를 진단받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신경 써야 될 경우는 선천적으로 이제 혈관벽이 약한 다낭성 신종 환자나 그리고 이제 동맥류 진단이나 파열의 가족력이 여러 명 있는 환자분들은 좀 젊은 나이에도 일찍 검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나이에 뇌동맥류가 진단이 된다면 네. 또 이제 추적 관찰이 좀 오랜 기간 필요하기 때문에 네. 혈압 관리나 금연 같은 생활 습관에 더욱 신경 쓰게 됩니다. 네. 또 검진에서 뇌동맥류가 파열되기 전, 그러니까 미파열 뇌동맥류인 상태여도요. 관찰만 하는 게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까? 네, 그 동맥류가 진단되고 전체의 한 20-30% 환자는 네. 위험도가 있다고 저희가 분류를 하고 정밀 검사로 뇌혈관 조영술이라는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이제 보통 입원해서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검사 결과를 보고서 이제 한 5년 내에 파열 위험도가 치료 자체의 그 합병증 위험보다도 높다고 생각이 되면은 네. 저희가 이제 치료를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럴 때도 수술만 있는 게 아니라 시술적인 치료가 가능한 상태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동맥류의 이제 위치나 모양, 크기, 또 주변의 중요한 혈관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환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수술이나 혈관 내 시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럼 또 시술과 수술은 어떤 방법인가요? 색전술, 클립 결찰술, 치료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 내용이 많은데요. 네. 예, 수술적 치료는 클립 결찰술이라고 하고 그 머리를 여는 개두술입니다. 네. 전신 마취를 하고 두개골을 일부 열어서 혈관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 네. 이제 동맥류의 위치를 찾아냅니다. 그 금속으로 만든 이제 특수한 클립으로 동맥류의 목 부위를 결찰하게 되는데 네. 결찰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혈류가 동맥류로 들어가지 않아서 좀 온전한 치료가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시술은 저희가 흔히 코일 색전술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역시 대부분은 좀 전신 마취하에 시행을 하게 되고 허벅지 쪽에 대퇴동맥을 통해서 몸 속에서 이제 카테터를 머리 쪽까지 올려서 보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엑스레이 장비를 이용해서 카테터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동맥류 위치까지 이제 조심조심 섬세하게 접근을 하게 되고 네. 금속 시린 코일을 이제 동맥류 속에 채워 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동맥류가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니고 네. 수개월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코일 때문에 혈류가 정체되고 응고되면서 동맥류가 막히게 됩니다. 예. 파열되기 전의 상태에서는요. 그때 치료를 하면 완치라는 표현을 해도 되는 걸까요? 이제 이런 앞서 설명드린 수술이나 시술로 예방적 치료가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면 예.
그 동맥류가 이제 파열 위험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거의 완치에 가까운 개념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제 좀 장기간으로 봤을 때, 네. 수년을 봤을 때에는 드물게는 치료한 동맥류의 재발이나 또 새로운 부위에 동맥류가 생길 수 있어서 정기적으로 몇 년마다 검사는 필요합니다. 시술과 수술을 결정하는 기준은 뭔가요? 의료진의 입장에서도 선택을 잘 해야 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동맥류가 MRA나 CTA에서 진단되고 아까 말씀드린 입원에서 이제 뇌혈관 조영술이라는 정밀 검사를 하게 되면 네. 이제 의사와 환자 그리고 보호자가 면밀하게 면담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 동맥류 주변에 아주 가늘지만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그런 혈관까지 하나하나 섬세하게 평가를 해서 네. 동맥류의 입구가 넓은지 좁은지 또 진입 혈관의 굴곡이 심한지 또 환자의 나이나 전신 마취를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상태는 어떤지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환자분께 이제 더 유리한 시술을 혹은 수술을 권유하게 됩니다. 네. 이제 두 가지 치료가 모두 가능한 케이스라면 네. 환자분의 의견을 이제 최대한 반영해서 결정을 하고 네. 근데 만약에 한쪽의 치료 방법이 좀 명확하게 유리하다 하는 경우에는 네. 의료진의 설명을 좀 충분히 들어보신 다음에 그것을 좀 따라가시는 것이 환자분께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터지기 전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다행인 건데요. 문제는 뇌동맥류가 터진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뇌동맥류가 파열되고 출혈되는 게 뇌지주막하 출혈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뇌동맥류가 터지면서 대부분은 이제 뇌를 감싸고 있는 지주막 아래 공간으로 빠른 속도로 피가 퍼져나가게 되고 네. 이로 인해서 뇌 전체의 압력이 아주 빠른 속도로 상승하게 됩니다. 네. 그때 이제 환자분들은 내가 생애에 겪어보지 못한 극심한 벼락 두통을 경험하게 되고 네. 또 이제 뇌압이 동시에 상승하게 되면서 의식을 잃거나 혼수나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치명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만약에 이제 동맥류가 파열되고서 이제 환자분의 그 3분의 1 정도는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혹은 치료를 다 하시고서도 사망하시거나 중증의 후유증이 남게 되고 네. 또 3분의 1은 어느 정도의 후유증을 겪게 되고 또 나머지 한 3분의 1 정도는 그래도 고생하시지만 비교적 잘 회복하시는 편입니다. 예. 벼락 두통을 동반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전조 증상도 없이 갑자기 터질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조 증상이 전혀 없다가 이제 갑자기 벼락 두통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예외적인 경우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교통 동맥 위치에 있는 동맥류는 이제 환자분들이 집에서 생활하시다가 갑자기 눈꺼풀이 감긴 채로 떠지지 않고 유지가 되거나 또 이렇게 사물이 두 개로 겹쳐 보이는 복시 증상으로 전조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동맥류가 갑자기 커지면서 뇌신경을 자극하면서 발생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네. 좀 터지기 직전의 상황이다, 응급이다 생각하고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이나 시술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응급 상황인 경우가 많겠네요.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환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나요? 네, 보통 이제 출혈량이 많고 뇌압이 빠르게 이제 상승하는 케이스는 짧은 시간 내에 즉시 의식을 잃으면서 기면이나 혼수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도 빨리 최대한 응급실로 가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우리 몸의 자연적인 지혈 기전에 의해서 동맥류가 파열이 됐지만 금방 또 일시적으로 지혈이 되면서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응급실에 도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이제 재출혈이 일어나게 되면은 예후가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최대 응급 상황으로 생각하고 빨리 치료하게 됩니다. 네. 파열된 뇌동맥류는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뇌혈관이 예고도 없이 터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치료는 수술인가요? 아, 네. 파열된 뇌동맥류의 우선 이제 치료 목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파열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앞서 그 비파열 동맥류를 치료할 때와 똑같이 네. 동맥류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환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시술을 하기도 하고 수술을 네. 하기도 합니다. 이 한 번 터진 곳은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이제 터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아까 비파열 동맥류랑은 다르게 좀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저희가 전신 마취 하에 치료를 한다는 것이 차이점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술 후에도 다시 또 터질 수 있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 거네요. 예, 그런 걱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치료한 동맥류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그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개두술을 해서 클립 결찰술을 한 경우에는 네.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네. 또 혈관 내 시술로 치료한 경우에는 시간이 좀 오래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치료했던 코일이 압력 때문에 압착이 되거나 좀 틈이 벌어지면서 재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요것도 확률이 높지는 않고 한 10% 정도 재치료하기도 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파열된 경우에 동맥류에 수술이 아닌 시술을 했을 때 네. 혹은 워낙에 동맥류의 크기가 굉장히 컸을 때 네. 나중에 재치료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렇게 재치료까지 가는 경우에도 파열 위험도는 연간에 한 0.1% 미만으로 매우 낮다고 보게 됩니다. 네. 후유증이 클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가요? 네, 만약에 이제 지주막하 출혈로 인해서 뇌압이 오르고 또 뇌세포가 손상이 되고 하면 네. 그 우리가 출혈이 심했던 위치나 뭐 심각도에 따라서 이제 환자분들은 팔다리 마비 증상이나 네. 혹은 언어나 인지 기능 저하 그리고 또 의식 저하 같은 후유증이 계속 남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초급성기에 무사히 좀 잘 지나갔어도 네. 출혈이 있었던 2, 3주 뒤에도 지연적으로 이제 뇌혈관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혈관 연축이 생기면서 뒤늦게 뇌경색이 오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이제 그 피가 광범위하게 나면서 뇌척수에게 흡수 장애가 생겨서 네. 수두증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뇌동맥류에 대해서 수술이나 시술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네. 몇 주간 이제 환자분들은 머리도 굉장히 아프게 되고 이런 지연적인 합병증이 잘 오는지 안 오는지 이런 네. 것들을 확인하면서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터지기 전에 관리와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할 텐데요. 뇌 동맥류에 위험이 있는지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는 고위험군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뇌 CT나 MRI가 흔히 하는 검사는 아니잖아요. 네, 그게 가장 또 궁금하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의 이제 동맥류는 특별한 원인이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고위험군이라는 표현은 사실 아주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맥류가 잘 생기는 간접적인 조건들은 이제 세계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네. 또 여기에 따라서 빈도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외래로 오는 환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네. 가족 중에 뇌출혈로 고생한 분이 있으세요? 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세요? 네. 요 질문입니다. 네, 직계가족 중에 네. 지주막하 출혈을 경험하시거나 또 뇌동맥류를 진단받고 치료받은 환자가 네. 2명 이상 있는 게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가 되겠고 또 환자분이 고혈압이나 흡연력이 있다면 이런 직계가족분들 중에 한 명이 있더라도 꼭 저는 검사를 해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뇌동맥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 최혜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김건모의 그대와 함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365.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피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경험할 수 있죠. 특히 아이가 코피를 흘릴 때 부모는 당황하게 되는데요. 코피를 왜 흘릴까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피를 흘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계절적으로 건조한 때 코피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건조한 공기도 이제 코피를 잘 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코의 역할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숨 쉬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네. 이렇게 외부에 공기가 들어오게 되는 첫 입구가 바로 이제 코가 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가 하는 일은 나쁜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지 몸에 해롭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냄새를 맡고 또 나쁜 것들이 있다면 코에서 거르고 감시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코에서 하게 되는데 그만큼 어떤 외부 공기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건조한 공기가 들어온다 그러게 되면은 바로 코 점막도 쉽게 건조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점막이 건조하게 되면은 이제 점막의 이제 수분이 감소하게 되고 우리 피부나 이제 점막이 수분이 감소하게 되면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 미세균열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장벽이 약해지면서 또 외부에 감염이나 또 염증이 잘 생기게 되고 이렇게 이제 점막 손상이 결국은 이제 출혈이나 염증으로 잘 이어질 수가 있어서 어떤 이런 계절적인 요인이 코 점막에 영향을 주고 또 코피가 또 잘 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건조한 계절도 요인이 되고요. 또 실내 공기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외부 공기의 건조함이나 또 외부 공기의 영향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실내 환경 같은 경우에는 더 주의가 필요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상대적으로 실내에서 더 머무는 시간도 많기도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외부와 이제 차단되어 있고 또 좀 쌀쌀할 때는 또 난방도 하게 되면서 또 오히려 더 건조해지기 쉽고 또 의외로 또 실내에서 뭐 여러 가지 주방에서 미세먼지라든지 또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반려동물의 어떤 털이나 또 아니면은 침구, 침대나 베개에 어떤 진먼지 진드기 또 뭐 여러 가지 진균류 이런 것들이 이 알레르기 물질의 요인이 되면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실내 습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습해도 또 안 좋을 수 있지만 또 역시 너무 건조한 것도 실내 공기가 영향을 줄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우리 비점막은 이제 단순한 피부가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면역을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쪽에 여러 가지 혈관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고 또 그만큼 또 점막이 얇고 또 외부 환경에 또 반응을 잘 하는 그런 점막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환기를 자주 시켜야 한다는 말을 하는데요. 코피를 얘기할 때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 않나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환기의 중요성은 이제 우리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에서도 이제 많이 들어서 익숙하실 텐데요. 환기를 하게 되면 우선 여러 가지 실내 공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실내 먼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진먼지, 진드기나 곰팡이가 감소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동물 털이라든지 이러한 알레르기 위험 물질의 농도가 감소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있게 되면 비점막, 코가 계속 염증이 생기고 또 혈관이 그만큼 많이 확장되어 있고 염증으로 인해서 점막이 얇아지고 취약해져서 그만큼 알레르기 비염이 있게 되면 코피가 더 잘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코피가 자주 난다면은 혹시 비염이 있나 그 비염이 알레르기 비염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요인들이요. 진먼지, 진드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실내에서 노출되기 쉬운 알레르기 유발 요인들에는 가장 흔하면서 많은 것이 진먼지, 진드기가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 요인들이 되겠고요. 또 이제 집에서 많이 키우시는 반려동물의 털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알레르기가 생기실 수가 있고, 그 밖에도 외부에서 들어온 꽃가루나 네. 또 집에서 자라는 다양한 곰팡이류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곰팡이 감염도 있겠지만 네. 곰팡이가 또 알레르기를 유발해서 2차적인 염증이 또 생기는 알레르기성 곰팡이 질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알레르기 유발 요인에 노출되게 되면 네. 우리 코에서 이제 면역 반응을 유도해서 혈관이 확장되고 붓고 결과적으로 코 점막이 출혈에 취약한 상태가 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원인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아이가 코피가 잦다면 실내 환경과 습도부터 챙기라는 말도 맞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코피가 잘 난다는 거는 코 점막의 장벽이 약해져 있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고, 코 점막의 장벽이 약해지는 이유는 특히 이제 환경적인 요인, 네. 특히 이제 너무 이제 건조한 환경. 너무 건조해도 안 좋지만 또 너무 습해도 곰팡이균이 또 잘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적정 습도 한 40에서 60% 정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네. 또 이제 진먼지 진드기가 잘 서식하기 좋은 환경, 카페트라든지 또 오래된 털 인형 이런 것들은 치우시거나 아니면 적절하게 잘 세탁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네. 또 실내 환기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지만 네. 또 실내 공기청정기를 활용해서 실내 공기질을 잘 관리하신다든지, 또 주방에서 요리를 하실 때는 충분히 환기를 하면서 하신다든지 하는 실내 환경을 잘 챙기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은요, 코를 잘 파잖아요. 이렇게 자극하다 보면 코피를 흘릴 위험도 높아질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아이들 코피의 원인은 사실은 대부분 이렇게 코를 잘 파는 것이 코피가 나는 대부분의 원인이 되겠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코를 파게 되면 해부학적으로 이 코 앞쪽에, 특히 이제 비중격 앞쪽의 점막은 혈관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고, 네. 또 코점막이 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손으로 이제 자극을 주거나 손톱으로 긁게 되면 바로 이제 혈관 손상이 되고 출혈이 되는, 즉 코를 파면 피가 나는 위치가 바로 이제 코피가 잘 나는 위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가 코를 잘 판다는 건 답답해서 그럴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아이가 유치원이나 학교 가기 전에 코딱지를 제거해주기도 하던데 괜찮은 방법일까요? 네, 사실 이제 코딱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의미가 큰데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먼지나 세균들을 우리 이제 코의 점액을 통해서 이제 청소를 하는 과정, 또 염증을 제거하는 과정, 또 이제 상처가 생긴 것을 우리가 점막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제 코딱지가 생기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점막이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저절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너무 답답하다든지 크다든지 그렇게 돼서 답답함을 느끼게 되면 좀 또 적절하게 제거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이제 억지로 제거하게 되면은 점막 일부가 같이 손상되면서 그 과정에서 출혈 위험이 더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불편할 정도일 때 점막에 손상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억지로 떼어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억지로 떼어내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손으로 하지 말고 식염수를 사용해서 면봉을 이용하는 게 좋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점막에 손상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분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딱지가 좀 부드럽게 바뀔 수가 있는데, 이제 그냥 수돗물이나 맹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또 코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수돗물이나 생리식염수가 좀 코점막에 자극이 좀 적게 갈 수가 있으니까 생리식염수 수분을 이용해서 일단 딱지를 이렇게 불린다 그러죠. 부드럽게 잘 떨어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손으로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과정에서 점막 손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면봉 같은 것이 비교적 그래도 마찰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일 수가 있어서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점막 손상을 줄이는 방법으로 특히 이제 수분을 이용해서 딱지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시겠습니다. 코막힘을 좀 완화해주는 연고라든지 약재도 있을까요? 네, 우리 이제 생리식염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생리식염수는 우리가 이렇게 뿌리거나 코에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세척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작은 병에 넣고 코에 이렇게 흘려 보내줘서 다른 콧구멍으로 이렇게 배출되게 이렇게 생리식염수 세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딱지라든지 가피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고 또 코에 있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나 알레르기 물질 이런 것도 좀 제거해주면서 이제 코 점막에 수분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점막의 어떤 장벽을 회복하고 또 코에 있는 미세한 섬모 운동 먼지들을 밀어내는 이러한 작용들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생리식염수 세척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해롭지 않게 좀 시도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 이제 실제로 진짜 알레르기 비염을 진단을 받았다. 이런 분들은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이제 스테로이드, 비강 분무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약물 치료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 임상적으로 뭐 근거는 많지는 않지만 뭐 이렇게 보습 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살짝 발라주게 되면은 점막의 보호막 형성에 좀 도움이 되고 딱지가 생기는 걸 좀 줄이면서 점막 상피 회복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좀 사용해 볼 수는 있겠고요. 이제 주의가 필요한 거는 이제 과도한 혈관을 수축시키는 약들 이런 경우에는 즉각적인 점막 수축 효과로 인해서 코가 뻥 뚫리는 느낌은 있지만은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점막이 손상이 되고 코피가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비교적 좀 안전한 방법 또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고 사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아이가 놀다가 다치거나 했을 때도 코피가 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많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은 이제 많이 부딪히면서 코피가 또 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은 뭐 경미하게 지나갈 수가 있지만 또 심한 경우 또 동반된 다른 손상이 있는지 또 확인도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혈종, 피떡 같은 것들이 안에 생기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어서 또 이제 다른 손상 여부 또 이제 심한 경우에는 좀 병원 진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유난히 코피를 잘 흘리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혹시 아이가 스트레스가 많아도 코피로 표현될 수 있을까요? 네,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뭐 아이들은 그렇게 뭐 고혈압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혈압 상승이라든지 또 혈관의 긴장도가 변화한다든지 이런 영향은 줄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이제 그것보다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해소 행동으로 이제 코를 만지는 행동이 증가한다든지 코를 판다든지 또 아니면 비염이 악화되면서 이 비염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또 코피가 유발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영향은 또 좀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피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일단 코피를 멈추게 해야 되잖아요. 고개를 뒤로 젖히는 경우가 많은데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일단 고개를 뒤로 젖히시면 이제 앞으로 나오는 코피가 없기 때문에 이제 코피가 멎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젖히게 되면은 이제 혈액이 이제 기도로 넘어가고
기도로 넘어가면 이것이 또 이제 기도에 자극을 주거나 아니면 이제 삼키는 경우에 위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위장에서 이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장에 고여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이제 구토를 하면서 다량으로 이제 피떡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위장에서 올라온 피떡들이 다시 기도로 흡인될 위험성도 있고 또 이제 실제 출혈이 어느 정도 났는지 또 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점들이 있어서 고개를 뒤로 젖혀서 이제 피를 삼키는 이런 것들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코피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우선 가장 코피가 많이 나는 부위가 이제 코의 앞부분에 비중격 점막에 있는 혈관이 풍부한 데서 주로 나기 때문에 우리가 콧방울 있는 부위를 이제 압박하시게 되면은 이제 충분히 잘 지혈이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개를 살짝 약간 앞으로 숙이시고 우리 콧방울 연골 부위를 한 10분 정도 잘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 대부분 출혈은 우리가 다른 부위도 그렇지만 잘 압박을 해주시면은 지혈을 하기 때문에 압박을 잘 해주시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고개를 약간 숙이고 콧방울 연골 부위를 10분 정도 잘 눌러주라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해도 지혈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음 주머니를 대주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네, 이제 얼음을 대주시게 되면 이제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지혈량이 줄어들어서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또 이제 너무 오래되면 또 이게 너무 차갑고 춥기 때문에 이제 오래 하시기 또 어려운 경우도 있겠고요. 이제 대부분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코피가 났는데 집에서 이렇게 뭐 솜으로도 맞고 했는데 지혈이 잘 안 돼서 병원에 왔다 이렇게 해서 병원 응급실도 많이 오시는데 실제로 또 병원에서 이렇게 막상 보면 한 코피 나고 한 10분, 20분 지나서 오시게 되면 대부분 다 멈춘 상태로 또 오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부분 코피는 잘 지혈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르니까 또 뭐 괜히 뭐 코피도 안 났는데 병원 왔다고 또 좀 민망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은 뭐 혼자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단 가까운 자주 가시는 병원이 있다면 병원을 방문하시게 되면 우리가 또 이제 지혈제 같은 것들을 또 코 점막에 우리가 패킹해서 또 사용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너무 출혈이 많게 되면 빈혈이나 어지럼증이나 저혈증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병원 가는 걸 꺼려하지 마시고 이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핏덩이가 목으로 넘어갔을 때는 삼키지 말고 뱉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억지로 뭐 이렇게 너무 뱉게 되면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잘 또 지혈이 안 될 수는 있지만은 일단은 가급적이면 부드럽게 이제 뱉어주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이제 피가 넘어가게 되면 또 이 피가 또 상당히 또 좀 위를 자극하고 또 좀 메스껍고 이런 울렁거림을 또 유발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삼키시게 되면 그 핏덩어리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구토를 할 때, 물론 이제 구토를 할 때 흡인이 되지 않고 잘 나오면 좋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기도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미리미리 조금씩 부드럽게, 뭐 억지로 뭐 이렇게 과도하게 뱉으실 필요는 없지만은, 부드럽게 이제 뱉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코피의 원인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미의 빙글빙글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